착한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려다 속병만 얻으셨는가?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다. 모임에서 밥값 먼저 내고 부탁이면 거절 못하고 힘든 일은 솔선수범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아플 때, 내가 급할 때 곁에 아무도 없었다. 언니는 마음이 넓으니까 이해하지? 형은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 이런 말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진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다. 다만 너무 많이 보여줬을 뿐이다.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순간, 당신은 투명한 사람이 아니라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 된다. 세상은 생각보다 야박하고 사람들의 기억력은 생각보다 짧다. 노년의 삶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법칙으로 움직인다. 젊을 때는 솔직함이 미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오늘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나를 지키는 6가지 감춤의 기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라. 그렇다면 무엇을 감춰야 하는가? 첫 번째, 나의 유능함을 80%만 보여줘라. 다 할 줄 알면 다 하게 된다. 이것이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진실이다. 당신의 주변을 보라. 카톡 잘한다고 소문났더니 경로당 단체방 관리를 맡게 되고 컴퓨터 좀 다룬다고 했더니 동창회 회계 정리까지 떠안게 된다. 처음엔 역시 영희 씨 라며 칭찬하더니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실학의 대가였지만 시기하는 자들 앞에서 아는 체를 아꼈다. 우리는 착각한다. 능력을 보여주면 인정받을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용당하기 쉬워질 뿐이다. 당신의 모임을 떠올려보라. 어머, 영희 엄마는 스마트폰도 잘하고 동영상도 잘 만드네? 이 한마디가 화근이다. 그날부터 당신은 모임의 무료 비서가 된다. 사진 정리해달라, 영상 만들어달라, 단체 카톡방 공지 올려달라. 처음엔 기꺼이 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 고맙다는 말은 사라지고 재촉만 남는다. 영희 씨, 그거 아직이야? 내일 모임인데.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면 돌아오는 건 걱정이 아니다. 에이, 금방 하잖아. 영희 씨가 해야 제대로 되지. 당신의 아픔은 보이지 않고 당신의 능력만 소비된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7살인 전직 은행원 박 씨다. 이분은 스마트폰을 누구보다 잘 다룬다. 앱 설치부터 인터넷 뱅킹까지 막힘이 없다. 하지만 동창 모임에서는 절대 나서지 않는다. 누가 카톡 사용법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 아유, 저도 배우는 중이에요. 같이 천천히 해봐요. 정말 필요할 때만 슬쩍 도와주고 평소에는 모르는 척한다. 그래서 아무도 이분에게 함부로 부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분이 도와주면 진심으로 고마워한다. 반면 어떤 분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70살 전직 조리사 이 씨다. 음식 솜씨가 좋다고 입소문이 났다. 처음엔 뿌듯했다. 경로당 행사 때마다 메인 요리를 도맡았고 사람들의 칭찬에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이건 이 씨가 해야 제맛이지. 우린 할 줄 몰라.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 떠넘기기였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데도 새벽부터 장을 보고 요리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니었다. 오늘 국은 간이 좀 짜네. 반찬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분은 결국 경로당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능력을 다 보여준 대가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재능을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함부로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다. 진정으로 뜻이 맞는 사람에게만 자신의 지혜를 나눴다. 그 결과 목민심서를 비롯한 위대한 저서들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부탁받기 전에 먼저 나서서 능력을 과시하지 마라. 잘한다고 소문나는 순간 일이 몰려온다. 둘째, 조금 할 줄 압니다라는 모호한 표현을 생활화하라. 완벽하게 못한다고 해도 괜찮다. 셋째, 거절할 때는 겸손을 핑계로 삼아라. 배우는 중이라 실수가 많을까 봐요 라고 하면 상대도 무리하게 부탁하기 어렵다. 넷째,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진짜 실력을 보여줘라. 모든 사람에게 잘해줄 필요는 없다. 다섯째,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음을 기억하라. 남을 위해 다 쓰면 정작 나를 위한 것은 남지 않는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노년을 지켜준다. 정약용은 날카로운 칼은 칼집에 둔다라고 했다. 지금까지 능력을 감추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두 번째, 과거의 아픔을 안주거리로 주지 마라. 나의 상처는 남에게는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일 뿐이다. 이것을 깨닫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당신의 모임을 떠올려 보라. 술 한 잔 들어가면 마음이 풀어진다.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올라온다. 누군가 요즘 어떠세요? 하고 물으면 그만 입이 열린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자식들이 연락도 안 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말하는 순간은 후련하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 어쩜하며 공감해준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하다. 며칠 뒤 어디선가 내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 집 사정이 그렇대. 며느리한테 그렇게 당하고 산대. 앞에서는 위로하던 사람들이 뒤에서는 안주거리로 삼는다. 당신의 아픔은 그들에게 그저 재미있는 이야깃거리일 뿐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2살인 정여사다. 이분은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했다. 자식 중 한 명은 한때 크게 방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분은 그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않는다. 모임에서 누가 댁은 참 편해 보여요 하면 그냥 웃는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딱 그 한마디다. 사람들은 이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속을 모르니 괜히 조심하게 된다. 오히려 이분이 한마디 하면 다들 귀를 기울인다. 침묵이 만들어낸 품격이다. 반면 어떤 분은 정반대였다. 68살 최 씨다. 이분은 모임에만 나오면 옛날 고생담을 풀어놓았다. 남편 사업 실패로 고생한 이야기, 시어머니께 구박받은 이야기, 며느리에게 무시당한 이야기. 술자리에서 눈물까지 보이며 말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 같은 팔자도 없을 거야. 사람들은 앞에서는 손을 잡아주고 위로했다. 어머, 정말 속상하셨겠다. 그래도 잘 버텨오셨네요. 하지만 뒤에서는 달랐다. 그 집 구석도 참 시끄럽네. 만날 그 이야기야. 듣기 지겨워. 더 심각한 건 그 다음이다. 이분이 자식들과 화해하고 나서도 그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걔네 집 원래 사이 안 좋았어. 한 번 퍼진 이야기는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상처를 보여준 대가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간 온갖 모욕을 당했다. 가족과 생이별하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서 잊힌 사람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고통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글을 썼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담담히 가르침을 적었을 뿐 신세 한탄은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의 품격이 존경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감정이 벅차오를 때는 사람이 아닌 곳에 털어놓아라. 산책을 하거나 일기장에 쓰거나 혼자 있는 시간에 사겨라. 둘째, 내 약점을 말하는 순간 상대에게 나를 공격할 화살을 쥐어주는 것임을 기억하라. 친한 사이라도 마찬가지다. 셋째,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상대를 가려라. 정말 믿을 수 있는 한두 사람에게만 털어놓아라.
넷째, 말하고 나서 후회할 것 같으면 차라리 침묵하라. 꺼낸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다섯째, 당신의 과거가 아닌 현재의 모습으로 기억되게 하라. 오늘의 당당함이 어제의 상처를 덮는다. 이런 자기 보호가 당신의 품격을 만든다. 정약용은 상처를 보이면 소금이 뿌려진다라고 했다. 능력을 감추고 아픔을 감추는 것까지 이야기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 이미 인간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라. 세 번째, 나의 여유 자금을 안개 속에 두라. 돈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다.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상태는 무엇인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당신의 주변을 떠올려 보라. 친구 모임에서 무심코 한마디 했다. 나 요즘 연금 들어온 거 있어. 적금 하나 만기됐더라고. 그 순간은 그냥 대화였다. 하지만 그 말은 누군가의 머릿속에 저장된다. 몇 달 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당신을 떠올린다. 언니, 나 좀 도와줘. 한 달만 빌려줘. 형, 급한 일이 생겼어. 있잖아. 형은 여유 있다고 했잖아. 거절하면 섭섭해하고 빌려주면 돌려받기 어렵다. 한 번 빌려주면 두 번째는 더 쉽게 손을 벌린다. 결국 당신만 소가리를 한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1살인 전직 공무원 김 씨다. 이분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넉넉하게 생활한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도 정확한 금액을 말하지 않는다. 큰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 빌려줄 돈은 없다. 하지만 내 몸 하나 건사할 정도는 있으니 걱정 마라. 딸이 전세금 보태달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중에 내 장례비 정도만 남겨뒀다. 미리 당겼을 수는 없다. 처음엔 자식들이 서운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부모를 더 존중하게 됐다. 함부로 손 벌릴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다. 명절에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용돈을 드리려고 한다. 반면 어떤 분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65살 방 여사다. 딸이 아파트 청약에 떨어졌다며 울먹였다. 엄마, 이번에 못 들어가면 전세 또 올려야 해. 애들 학교도 옮겨야 하고. 방 여사는 마음이 약해졌다. 몇 년간 모은 적금 3천만 원을 깨서 딸에게 줬다. 나중에 여유되면 갚아라. 그런데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었다. 사위는 당연하다는 듯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끝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엄마, 누나한테 3천 줬다며? 나는요? 그해 명절, 아들 가족은 오지 않았다. 왜 얘만 챙겨줘요? 차별하시네. 박 여사는 돈도 잃고 자식도 잃은 기분이었다. 이것이 바로 재산을 드러낸 대가다. 있는 것도 탈, 없는 것도 탈이라면 모르는 게 상책이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가난했다. 하지만 그는 돈이 없다고 비굴해지지도 있다고 과시하지도 않았다.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며 묵묵히 저술에 집중했다. 재물에 휘둘리지 않는 자세가 오히려 주변의 존경을 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통장 잔고는 배우자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자식에게도 구체적인 숫자를 알려줄 필요 없다. 둘째, 돈을 쓸 때는 조용히 쓰고 없을 때는 품위 있게 아껴라. 과시도 한탄도 하지 마라. 셋째, 빌려달라는 말에는 원칙을 세워두라. 빌려줄 형편이 안 된다는 말을 연습해두라. 넷째, 자식에게 돈을 줄 때는 공평하게, 아니면 아예 주지 마라. 한 명에게만 주면 나머지가 원망한다. 다섯째, 노후 자금은 당신만의 보험이다. 미리 써버리면 정작 필요할 때 손 벌릴 곳이 없다. 이런 원칙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준다. 정약용은 재물은 깊은 물속에 감춰라라고 했다. 여기까지 들으며 아마도 공감하셨을 것이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테니까.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네 번째, 남의 집 가정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라. 정의감에 던진 한마디가 원수가 되어 돌아온다. 이것을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당신의 모임을 떠올려 보라. 오랜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한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너무해. 명절인데 얼굴도 안 비춰. 큰애가 사업한다고 돈만 달라고 해. 속이 터져. 당신은 친구가 걱정된다. 그래서 진심을 담아 조언한다. 그럼 좀 단호하게 말해. 그러다 끝도 없어. 그 정도면 연락 좀 끊어도 돼. 내가 호구야? 친구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만만했나 봐. 그런데 한 달 뒤 분위기가 이상하다. 친구와 며느리가 화해했다. 아들과도 잘 지내고 있다. 그런데 당신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그때 내가 우리 며느리 욕했잖아. 내 자식한테 연락 끊으라고 했지. 당신은 친구 편에서 한 말이었다. 하지만 이제 당신만 나쁜 사람이 됐다. 가족은 싸워도 다시 붙지만 남이 낀 말은 영원히 남는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9살인 전직 간호사 윤 씨다. 이분은 친구가 가정사로 힘들어할 때 절대 편을 들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그랬구나. 많이 속상하겠다. 힘들었겠네. 그래도 내가 잘 판단해. 조언을 구해도 돌려 말한다.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처음엔 친구들이 답답해했다. 넌 왜 맨날 애매하게 말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다. 이분만큼 오래 우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없다. 누구와도 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분은 정반대였다. 67살 한 씨다. 이분은 정이 많고 정의감이 강했다. 경로당에서 친구가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면 함께 분노했다. 아니, 그게 며느리야? 시어머니를 뭘로 아는 거야? 내가 내 며느리였으면 그렇게 안 해. 친구는 속이 시원했다. 역시 내가 내 편이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 돌고 돌아 며느리 귀에 들어갔다. 경로당에서 시어머니 친구가 저 욕했대요.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고 친구의 아들이 어머니에게 따졌다. 엄마, 왜 집안일을 밖에서 떠들고 다녀요? 친구는 궁지에 몰리자 한 씨를 지목했다. 내가 뭐라 그랬겠어? 한 씨가 그렇게 말한 거야. 결국 한 씨만 경로당에서 왕따가 됐다. 쟤는 입이 싸. 남의 집 일에 왜 그렇게 끼어들어? 친구를 위해 한 말이 자기 발등을 찍은 것이다. 정약용은 남의 시비에 끼어드는 것을 경계했다. 유배 시절 주변에서 수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그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았다. 함부로 끼어들면 결국 양쪽 모두에게 미움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침묵으로 자신을 지킨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친구가 가족 이야기를 할 때는 들어주기만 하라. 그랬구나. 힘들겠다면 충분하다. 둘째, 조언을 구해도 판단은 본인에게 맡겨라. 내가 제일 잘 알 거야 라고 돌려라. 셋째, 절대 가족 욕에 동참하지 마라.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화해 상대다. 넷째, 경로당이나 모임에서 남의 집 흉에 끼어들지 마라. 그 말은 반드시 돌아온다. 다섯째, 입을 열기 전에 생각하라. 이 말이 당사자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리두기가 당신의 관계를 지켜준다. 정약용은 남의 집 불구경에 물 뿌리지 말아라고 했다. 지금까지 네 가지를 이야기했다. 능력, 아픔, 재산, 그리고 남의 일에 대한 의견. 이것들을 감추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가 한결 편해질 것이다. 이제 다섯 번째를 말하겠다. 다섯 번째, 조용히 진행 중인 새로운 도전을 숨겨라. 결과로 보여주기 전까지는 비웃음만 산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당신의 주변을 떠올려 보라.
예순이 넘어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마음먹는다. 자격증 공부를 해볼까? 유튜브를 시작해볼까? 글을 써볼까? 가슴이 뛴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 그래서 가족에게 살짝 꺼낸다. 나 요즘 공인중개사 공부 시작했어. 유튜브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야. 돌아오는 반응은 기대와 다르다. 그 나이에 그걸 왜 해요? 전기세도 안 나올 텐데. 엄마, 그냥 쉬세요. 무리하지 말고. 말투는 걱정인 것 같지만 속뜻은 다르다. 안 될 거라는 거다. 괜히 힘 빠진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의욕이 꺾인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1살인 전직 교사 문 씨다. 이분은 은퇴 후 유튜브를 시작했다. 손주에게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혼자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편집 앱을 배웠다. 처음엔 조회수가 한 자릿수였다. 그래도 묵묵히 올렸다. 1년이 지나자 구독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2년이 지나자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 그제야 가족에게 말했다. 나 유튜브 하고 있어. 용돈 정도는 벌어. 가족들은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요? 대단하시네. 어떻게 혼자 다 하신 거예요? 만약 처음부터 말했다면 어땠을까? 아버지, 그게 되겠어요? 라는 말에 포기했을지 모른다. 침묵이 도전을 지켜준 것이다. 반면 어떤 분은 정반대였다. 68살 조시다. 이분도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었다. 요리 영상을 만들 생각이었다. 신이 나서 가족 모임에서 발표했다. 나 유튜브 시작할 거야. 요리 채널. 반응은 싸늘했다. 엄마,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거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그냥 손주들 봐주세요. 그게 더 좋죠. 조 씨는 그날 이후 의욕을 잃었다. 장비를 사두고도 한 번도 촬영하지 못했다. 가끔 그 장비를 보며 한숨을 쉰다. 그때 그냥 조용히 시작할 걸. 이것이 바로 도전을 미리 알린 대가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썼다. 하지만 그 과정을 떠들고 다니지 않았다. 조용히 연구하고 묵묵히 기록했다. 완성된 후에야 세상이 그 가치를 알게 됐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새로운 도전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비밀로 하라.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둘째, 주변의 응원을 기대하지 마라. 당신의 열정은 당신의 고독 속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른다. 셋째, 작은 성과가 나오면 그때 슬쩍 보여줘라. 말보다 결과가 강하다. 넷째, 실패해도 아무도 모른다는 게 장점이다. 조용히 접고 다른 걸 시작하면 된다. 다섯째, 당신의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도전의 늦은 때는 없다. 이런 침묵이 당신의 도전을 완성시킨다. 정약용은 알은 깨지기 전까지 침묵한다라고 했다. 이제 마지막이다. 지금까지 5가지를 말했다. 능력, 아픔, 재산, 남의 일에 대한 의견, 그리고 도전. 이것들을 감추면 당신의 평화가 지켜진다. 이제 6번째, 가장 고차원적인 것을 말하겠다. 6번째, 나의 선행을 당연한 일로 포장하라. 누군가를 도왔을 때 내가 너 도와줬지? 라고 생색내는 순간 상대는 빚쟁이가 된다. 빚쟁이는 채권자를 피하고 싶어 한다. 당신이 생색낼수록 상대는 당신을 멀리하게 된다. 당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라. 친구에게 밥을 샀다. 용돈이 부족하다는 후배에게 몇만 원을 쥐어줬다. 이웃이 아플 때 반찬을 가져다 줬다. 그리고 나중에 슬쩍 말했다. 그때 내가 밥 샀잖아. 저번에 내가 도와줬는데. 그 순간 상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다. 고마움이 부담으로 바뀐다.
또 저 말하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반면 아무 말 없이 도와주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잘해주고 싶어진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3살인 전직 공무원 강 씨다. 이분은 후배들 사이에서 존경받는다. 모임에서 항상 밥값을 내는데 내는 방식이 다르다. 어휴, 이건 내가 먹고 싶어서 시킨 거야. 신경 쓰지 마. 마침 오늘 용돈 받은 날이야. 내가 쓸게. 상대가 고맙다고 하면 이렇게 받는다. 고마운 건 나야. 같이 밥 먹어줘서. 돈을 빌려준 적도 있다. 후배가 급하게 50만 원이 필요했을 때 바로 보내줬다. 후배가 갚겠다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 여유될 때 밥이나 한 끼 사. 급하면 그것도 됐고. 그 후배는 2배로 갚았다. 억지로 갚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갚고 싶었기 때문이다. 강 씨의 품격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반면 어떤 분은 정반대였다. 69살 황 씨다. 이분도 베푸는 것을 좋아했다. 모임에서 밥값을 자주 냈고 경조사에 빠지지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저번에 내가 얼마 냈는지 알아? 내 아들 결혼식 때 내가 얼마 부조했는데. 다 기억하고 있어. 상대는 부담스러웠다. 고마움보다 빚진 느낌이 먼저 들었다. 하나둘 황 씨를 피하기 시작했다. 모임에서 황 씨가 오면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황 씨 오면 또 저번 얘기하겠지. 괜히 신세진 것 같아서 불편해. 황 씨는 서운했다.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왜 사람들이 멀어지는 걸까? 생색이 베풀물 망친다는 걸 몰랐던 것이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덕을 쌓되 드러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남을 도울 때는 마치 본래 그래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라고 했다. 은혜를 베풀고 그것을 잊는 것이 진짜 은혜라고 가르쳤다. 생색내는 순간 그 선행의 가치는 사라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도와주고 나서 그 일을 다시 꺼내지 마라. 한 번 말하면 10번 베푼 것도 빛이 바랜다. 둘째, 선행을 가볍게 포장하라. 길 가다 남아서 샀어. 나도 덕분에 기분 좋았어라고 말하라. 셋째, 상대가 고마워하면 더 작게 만들어라. 별거 아니야. 나도 누가 도와줬으니까라고 받아라. 넷째, 베풀 때는 대가를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는 순간 실망이 시작된다. 다섯째,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은혜는 기억되지 않아도 관계 속에 남는다. 이런 포장이 당신의 품격을 높인다. 그때 당신의 가치는 하늘을 찌른다. 정약용은 은혜는 물처럼 흘려보내라라고 했다. 이제 당신은 나를 지키는 6가지 감춤의 기술을 알게 되었다. 첫째, 유능함을 80%만 보여줘라. 둘째, 과거의 아픔을 안주거리로 주지 마라. 셋째, 여유 자금을 안개 속에 두라. 넷째, 남의 집 가정사에 끼어들지 마라. 다섯째, 새로운 도전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숨겨라. 여섯째, 선행은 당연한 일로 포장하라. 이 6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의 인간관계는 달라질 것이다. 지난 세월 당신은 정말 수고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썼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당연한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도 된다.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라.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조금은 신비로운 사람이 되어도 괜찮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당신은 누군가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이기 전에 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다. 스스로를 아낄 권리가 있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버텼다. 억울함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깊은 바다는 속을 보이지 않고도
모든 배를 품는다. 당신도 그 바다가 되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지침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